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경제신문 읽어주는 남자의 진행을 맡고 있는 정재훈 대리라고 합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두 개의 그 경제 기사를 접하시게 될 텐데요. 첫 번째 경제 기사는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보고 느낄 수 있는 기사에 대한 부분들이고, 두 번째 기사는 세계의 글로벌한 시장에서 큰 흐름을 관한 기사를 지켜보면서 그 뒤에 어떤 숨어있는 이면이 있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있는데요. 이 중에서 통찰력을 통해서 맞는 정보를 알아내는 사람만이 주식 투자에 성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기사를 통해 접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사와 함께 경제신문 기사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일정 그룹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 관련된 M&A 이슈에 대해서 좀 경제 기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M&A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 합병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올리셨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 또 손실을 겪으셨던 부분도 있을 테고요. 또한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은 한 개의 그룹의 M&A를 통해서 그 그룹 안에 있는 기업의 그 사업 구조 또한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M&A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어디서 시너지 효과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 이면적인 부분들을 분석해보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들 읽으셨을 텐데요. 웅진그룹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코웨이 그룹을 M&A를 통해서 시장에 내놨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웅진그룹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 정도 매출이 항상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웅진그룹이 그동안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태양광 산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코웨이를 매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골드만삭스가 주관사로 선정이 됐고요. 대기업 그리고 또 해외 기업 그리고 사모 투자형 펀드들이 최근 이 코웨이를 인수하기 위한 대상으로 거론이 되면서 관련된 웅진홀딩스와 또 웅진코웨이 주가의 단기적인 그 주가 흐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력하게 나오는 것은 LG전자와 또한 최근 중국 필리스전자 또한 최근 그 라이벌로 떠오르고 있는 여러 개의 정유사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조 5천억 이상의 자금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웅진코의 매각 규모가 워낙 커서 지금 어떤 회사가 인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 갈피가 잡지 않았다라고 좀 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아까 방금 기사를 통해 보시겠지만은 사진에 소녀시대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 웅진코웨이의 그 소녀시대의 모델로 발탁하면서 코웨이 엄마를 부탁해라는 그런 멘트로 좀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시카 양이 물을 마시고 있는 거고요. 코웨이 엄마를 부탁해라는 캐치프라이즈를 통해서 요즘 계속 광고 쪽에 힘을 쏟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좋은 물이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물이 좋다는 말은 농담 삼아서 나이트클럽이나 또한 댄스클럽에 가셨을 때 상대방의 외모들이 상당히 보기 좋다는 말을 일컬어서 물이 좋다는 말로 사용했는데요. 요즘에야말로 정말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수 회사들이 계속해서 앞다투어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이 중에서 가장 선도적인 기업은 바로 웅진그룹이라고 말씀을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 깐깐한 물이라는 그런 그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장의 1위 점유율을 차지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의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이 웅진그룹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웅진코웨이라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LG전자라는 대기업이 지금 정수기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업계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교원이라는 회사가 현금을 1조 이상 가지고 있는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웅진코웨이를 인수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의구심마저 지금 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웅진코웨이가 물론 정수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나타나게 되고 또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여러 가지 그 경험을 겪으셨을 텐데 과연 이러한 포커스가 왜 쏠리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웅진코웨이 특유한 사업 구조와 웅진그룹의 구조의 이해를 통해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수기 시장은 1위인 웅진코웨이가 시장의 과점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5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점유율이면은 뭐 거의 독과점 이상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굳건한 지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청호 그리고 나이스 정수기 그리고 이제 다단계 판매로 유명한 아웨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영 같은 2위 주자들이 5에서 10% 점유율로 도토리 키재기를 재고 있는 한마디로 정수기 시장에서는 거의 웅진코웨이가 독점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최근 더 포커스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수기 시장에서 중심이 되고 또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인 웅진코웨이가 왜 갑자기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됐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웅진그룹의 사업 구조라든지 최근 기업 인수 과정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넘어서 웅진그룹 구조에 대해서 잠깐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 조금 흐릿하게 나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진그룹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웅진홀딩스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주회사는 크게 사업 구조가 5개로 나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교육 출판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 환경소재, 태양광, 그리고 건설레저,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 출판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 윤석흥 회장님의 이력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단순히 영업사원으로 출발해서 브리니커 대백과 사전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판매한 영업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웅진그룹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는 이 교육과 출판, 웅진 C급인가 웅진 패스원으로 출발할 수 있는 이 웅진 C급의 이게 가장 웅진의 그 기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환경 소재는 이제 물 관련 소재와 공기청정에 관련 소재들입니다. 환경에 대한 그런 오염을 좀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업종군을 환경 소재로 모아놨고요. 웅진코웨이가 바로 이 오늘 얘기가 나온 웅진코웨이 여기에 속해 있고 그 밑에 웅진케미칼이 있는데 케미칼과 코웨이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웅진코웨이에 들어있는 필터를 케미칼 자체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관성 있는 사업 구조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태양광이 있습니다. 사실 이 웅진그룹의 그런 성향으로 봤을 때 태양광이 있다는 것은 다소 생뚱맞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웅진에너지와 그 밑에 자회사 웅진폴리시콘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이 웅진그룹이 이 그룹에 대해서 이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신사업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삼아놓고 여기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다 보니 코웨이 매각까지 얘기가 나오는 가장 중심적인 사업 구조고 키워나갈 사업 구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건설 레저인데요. 극동건설의 부분이 또 여기에 분명히 또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웅진 플레이 도시라고 해서 얼마 전에 타이거월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웅진 플레이 도시와 극동건설을 할 수 있는 극동건설 관련된 건설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웅진 식품이 있는데 자, 이렇게 웅진 극동건설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2007년도에 웅진그룹이 무리하면서 인수했던 그 건설사고 극동건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충정로 쪽에 있는 극동건설 건물을 인수하면서 웅진그룹의 사옥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점은 자, 극동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자금이 소요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가 꺾이면서 여러 가지 미분양 사태라든지 건설 경기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건설 산업은 경기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극동건설의 경우도 이 부분을 좀 피해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웅진 플레이 도시에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갔던 부분들은 웅진의 재무적인 부분에 분명히 압박을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OCI라는 걸출한 종목을 통해서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접하셨겠지만 최근 들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저점을 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웅진에너지한테는 이러한 부분들이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수익이 나기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재무 구조를 통해 웅진그룹 전체의 이 건설 레저와 태양광 산업이 부담을 줬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웅진의 선택이 과연 무엇이냐? 이 건설사를 잘라낼 것이냐 아니면 건설사와 태양광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코웨이에서 나왔던 현금 흐름을 이 두 사업에 쏟아 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한 기로에 놓이게 되고 결국은 그룹의 핵심 산업인 코웨이를 포기하고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투자하기 위해서 에너지와 건설 쪽을 가져가게 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12월 달에 웅진에너지의 대규모 BW 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웅진그룹의 코웨이 매각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좀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실제로 웅진홀딩스 주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면 여기 표시가 이제 잘 안 보입니다만 2011년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실제로 10,000원대 가던 주가가 지금 조금 반등이 나와 있으면 거의 반토막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모습들은 웅진홀딩스 자체가 웅진그룹의 재무적인 부분이나 펀더멘탈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주회사였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어졌고요. 얼마 전에 웅진홀딩스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웅진그룹의 펀더멘탈과 함께 움직인다. 따라서 웅진홀딩스가 그의 주가에 눌렀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레저 사업과 또한 그리고 신세대 에너지 산업인 태양산업에 대한 계속해서 자금 수요가 있었고 이 부분을 그룹 내에서 제대로 충당할 수 없는 사업 구조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감들이 홀딩스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실제적으로 저도 그 곡장에서 고객분들 상담하시다 보면 이 종목에 대해서 문의하셨던 분이 많으셨는데 이러한 재무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웅진홀딩스를 투자하셔서 아마 손해를 보시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역으로 바로 이런 대기업의 그룹 구조라든지 사업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지를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웅진그룹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고 그렇다면 웅진코웨이는 어떤 기업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조 한 7천억 정도 매출액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4%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14% 정도면 영업이익이 2,200억 정도, 웬만한 대형 증권사 못지않게 영업이익을 불러들이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 사업 구조를 보시면 여기 영어로 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와터 펄피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그 정수기 산업, 물을 정수하는 산업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쪽 에어 펄피어 산업은 말 그대로 공기청정기 산업입니다. 이 두 개가 사실 웅진 여러분 하면 떠올리시는 웅진코웨이 하면 떠올리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웅진코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코디들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모두 다 필터를 교환해주고 케어해주고 하는 모습들은 사업 구조의 선순환적인 연결 구조를 갖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두 산업이 영업이익의 거의 67%를 차지하고요. 이 와터 소프터 산업은 수자원 처리 기술, 한마디로 물을 환경적으로 걸러서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그룹들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수기 사업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면요. 대부분의 부분들은 왼쪽 그림 보시겠습니다만 렌탈 산업입니다. 73% 정도가 사람들이 그 정수기를 바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서 중간에 돈을 조금씩 2, 3만 원씩 한 달에 내죠.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내면서 이제 그 현금이 계속해서 창출되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고요. 멤버십을 통해서 그리고 럼프썸을 통해서 그 구입을 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좀 비율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렌탈 산업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현금성 자산이 현금성 이익이 지속적으로 현금 유입이 계속해서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얘기는 코웨이의 가장 강점인 지속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 계속해서 받침이 된다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웅진그룹 내에서는 코웨이가 가장 황금알이었고 또한 현금을 가장 창출해서 다른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웅진그룹으로서는 상당히 포기할 수 없는 카드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산업 구조를 가진 웅진코웨이가 이제 시장에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잠깐 대표적인 예로
웅진 코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웅진 코디들은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오늘 주제에서 가장 그 대표적으로 결과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웅진 코디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인구수를 따져보면 사업하고 계신 분들의 명수를 따져보면 지금 1만 6천 명 정도 이릅니다. 1만 6천 명 정도면 시중 웬만한 대형 은행에 일하는 그런 직원들을 다 합쳤을 때의 규모고요. 이는 엄청난 인적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렌탈 고객 수가 33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자, 이 330만 명에 있는 가구에 1만 6천 명의 코디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필터를 교환하기 위해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해준다는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 영업을 잘 하시는 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영업의 기본적인 부분은 현장에서 고객과 얼굴을 마주하고 스킨십을 나누는 부분입니다. 자, 아무리 어려운 영업적인 상품이라도 매번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고객과의 접촉이 있게 된다면 친분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자, 친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적인 부분을 여는 부분들은 영업적인 부분과 반드시 연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실제로 보험사 직원들이 어떠한 보험 상품을 제안할 때 바로 상품을 제안하기보단 약속을 하면서 계속해서 고객을 만나는 이유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없애게 하는 부분들이고요. 자, 코디들이 지금 뭐 웅진코의 역사가 깁니다만 긴 기간 동안 이 엄청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객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는 웅진코웨이가 아까 말씀드린 현금 창출 능력 이상의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것이 시장에 가장 포커스로 작용했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군침을 흘리고 본다는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힌트가 되는 이제 자료를 띄워놨는데요.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인적 네트워크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고 고객을 직접 접점에서 만나는 산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험 방문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험 판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워낙 뭐 이미지상 다 기억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가장 이 스킨십 부분에서 통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화장품 판매 사업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젊으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을 좀 이해하는 힘이 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화장품이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판매가 됐는지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자, 제일 밑에 짙은색, 파란색 22, 24, 26% 지속되죠. 자, 이 부분은 백화점 판매입니다. 자, 젊은 사람들이 백화점을 통해서 구입하는 상품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거의 매출의 대부분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중에서 22% 정도는 백화점 여러분들이 쉽게 가셔서 1층 코너에서 만날 수 있는 매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화장품들이 판매되신다는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위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 하늘색 36% 2007년도, 2008년도 34, 2009년도 이후에 32%를 통해서 3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자, 여기 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방문 판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실 조금 놀라실 만한 부분들일 수 있겠고요. 자, 그 뒤에 이제 뭐 회색 부분들이 있죠. 전문점 많트나 브랜드샵이 최근 성장했는데 이것은 뭐 페이스샵이나 미샤 뭐 이러한 저희가 이제 명동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은 있습니다만 줄어드는 부분들이 지금 전문점 마트에 대한 마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지 방문 판매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줄지 않고 있고 아직도 대다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 화장품 시장이 얼마나 특이한가를 보여준다는 부분입니다. 자, 실제로 강남에서 개모임이나 그런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모임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폐쇄적인 집단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화장품 방문 판매원들이 여기에 방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여자에게 있어서 피부는 생명과도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화장품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판매 직원에 대한 믿음이 없지 않으면 이분들은 폐쇄적인 상황에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방문 판매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한 주기적인 상품이 계속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방문 판매가 여전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원시적인 영업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전 웅진 코웨이가 신사업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부분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업, 아까 사업구조의 영업이익은 아직 반영 안 됐습니다만 그 산업이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바로 이 웅진 코스메틱 화장품 산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웅진 기업이 갑자기 정수기 회사와 그리고 또한 아까 공기 필터를 만드는 회사에서 왜 갑자기 화장품 시장에 진출했을까요?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이 화장품 방문 판매 구조의 부분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는 부분과 웅진 코웨이의 엄청난 코디의 1만 6천 명의 인적 네트워크가 일맥상통한다는 부분들은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부분들은 웅진 코웨이가 왜 화장품 판매 시장에 진출을 했으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신사업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디들이 잠깐 방문할 때 집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야 들어가서 필터를 교환할 수 있겠죠? 학교로 가는 어린애들이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 같은 직장을 하는 나이가 드는 자식들이 집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시간에 항상 일을 하지 않으시는 주부분들이 계시겠죠. 자, 그럼 주부분들과의 가장 친밀 관계도가 높은 사람들이 이 코디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화장품 판매가 주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그룹 자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줄 때 이 코디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적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면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웅진 코디에 대한 이미지 관련 이렇게 지금 회사에서 가장 회사 홈페이지에서 내세울 정도로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야쿠르트에 야쿠르트 아줌마가 있다면 웅진 코디는 이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부분들은 웅진 코웨이에 상당히 고평가를 주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됐고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 LG전자가 인수대상 후보로 나오고 있는데 LG전자는 아직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LG전자가 그리고 LG그룹이 정수기 사업에 진출하면서 웅진 코웨이까지는 접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자, 사실만 놓고 봤을 때 자, 이것은 파란색 선은 아모레퍼시픽의 방문 판매를 통한 MS입니다. 마켓 쉐어고요. 자, 그 밑에 있는 것이 바로 LG 생활건강의 방문 판매 마켓 쉐어입니다. 자, 62.6%와 19.7% 엄청난 격차를 벌이고 있고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의 방문 판매원들 지금 3만 5천 명이 넘어가고요. 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1,000명, 1,200만, 1,300명 겨우 넘어가는 하늘색 바죠.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만 자, 실질적으로 이 엄청난 영업사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문 판매에서 MS에서 40%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 부분은 화장품 시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방문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생활과학과 아까 말씀드린 이 업계 1인 아모레퍼시픽의 지위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일 많은 그 아모레퍼시픽의 그런 영업사원 인원이 3,500명이라고 쳤을 때 만약 이 부분을 LG전자가 인수를 해서 이 코웨이 조직을, 코디 조직을 그런 효율적으로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3분의 1 정도만 활용을 한다 하치더라도 아모레퍼시픽의 그런 영업선을 넘어서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LG전자에 있어서 LG그룹에 있어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웅진 코웨이에서 어떤 정수기 시장이 지금 레드오션에 볼 수가 있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군침을 흘리는 이유는 바로 이 뒤에 엄청난 코디 조직이 있기 때문이며 이 부분이 화장품 시장의 성패를 갈 수 있는 부분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투자 팁, 저희가 이걸 알면 뭐 하겠습니까? 돈을 벌게 사는 거죠. 투자 팁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연장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결론적으로 얼마 전에 웅진홀딩스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코웨이는 좀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웅진홀딩스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재무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경색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웅진그룹에 대한 저평가가 이루어졌고요. 코웨이를 팔아서 그 부분을 숨통을 트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웅진홀딩스는 주가가 올라갔던 것이고 코웨이는 아직까지는 이 코디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대기업이 활용하려는 부분들이 코웨이 자체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뭡니까? 대기업 자회사, 대기업이 자회사로 두고 있는 화장품 조직이나 다른 사업에 더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코웨이 주가가 움직이지 못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어느 정도 주식을 매입하셨을 때 코웨이를 매입하시지 말고 홀딩스를 매입하셔야 하는 전략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M&A 자체가 사실 피인수회사가 더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투자를 이어졌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와 또한 이 이면에 숨어있는 기업 분석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팁을 드리면 만약에 이 그룹을 인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경쟁이 붙었을 때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회사는 화장품 회사를 자회사로 들고 있는 회사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도 주가 상승과 가장 장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바로 그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기사를 통해서 코웨이의 M&A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인수되는 회사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숨어있는 스토리 이 부분을 이해하셨다면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는 어떠한 결론이 있으실지 오늘 기사를 통해서 좀 확신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저희가 좀 가벼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항상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더 크고 세계적인 주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목은 아주 심플합니다. 트라우마를 알면 독일이 보인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사람은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픔이 있고 기억하기 싫은 기억들이 남아있고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픈 기억을 어떻게 딛고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또한 다른 방향으로 좋지 않게 전개가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유컨대 따가운 바늘에 찔려본 사람들은 당분간 바느질을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기억이 사람의 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부르는데요. 이따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사를 통해서 독일의 트라우마를 이해함으로 통해서 독일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넘어갈 텐데요. 자, 이 기사는 조금 지난 기사입니다. 독일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보신 기사라서 길게 부연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텐데요.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예전에 금융위기가 한창 진행될 때, 유럽발 위기가 진행될 때 EFSF한 확대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자, 프랑스는 EFSF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늘리자고 제안을 했고요. 독일은 EFSF 확대안과 그리스 채권 상각 규모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ECB가 가장 중심이 됐던 경우는 ECB가 최종 대부업자 역할을 해서 자금을 대는 부분에 대해서 프랑스는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메르켈 총리로 대표되는 독일은 이 부분에 대해서 프랑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너무나 편하게 접했던 기사고 누구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당시 이때만 하더라도 독일이 9월 달에 표결을 거치긴 했습니다만 왜 유로존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유독 독일만 그렇게 EFSF이라든지 ECB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고 그만큼 독일에 대해서 좀 반감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주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거슬리는 부분이었고 독일이 좀 어떻게 보면 미운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독일에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된 것은 저희를 탓해봐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왔으며 어떠한 시련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지켜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아서 안 좋은 추억들이 있다고 치면 거기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상대방은 저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독일을 이해하고 또한 독일이 왜 유로존에 있어서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지에 대해서 독일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트라우마의 사전적인 용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라우마라고 함은 사전적인 정의는 심리학 용어죠. 자, 한마디로 정신적인 외상입니다. 자, 우리가 상처가 겉으로 아프게 나는 것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외상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계속해서 그 기억이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서 영구적인 정신적인 장애를 남기는 하나의 충격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트라우마라고 지금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아주 아픈 기억이기 때문에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가게 됐을 때 그것을 회피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도 뭐 비유를 통해서 했었지만 여러분들 좀 갑자기 연애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한번 사랑을 해서 아프게 되면 이별을 하게 되면 당분간 사랑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이별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도 다가가지 못하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트라우마라 볼 수가 있겠는데 독일에게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돈을 푸는 양적 완화가 엄청난 트라우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독일에 대한 이해를 좀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독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재미있는 트라우마가 하나씩 있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독일은 결론적으로 양적 완화 곧 인플레이션에 대한 엄청난 안 좋은 추억이 있고 여기에 민감하게 국가별로 작용하는 것이 있고요. 자, 프랑스는 좀 어떻게 보면 생뚱맞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영국이 산업혁명을 거치고 그 전까지 나폴레옹이 유럽 전체를 정복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 전에 엄청난 문화적인 번영을 이루면서 유럽의 자신이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입니다. 자, 그랬던 나라가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변방국가로 전락하면서 거기 받았을 정신적인 타격은 중국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자신들이 이 부분에서 유럽 중심으로 복귀하는데 가장 큰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융시장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생각했고 그것이 바로 화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반대로 프랑화가 계속해서 절하됐을 때는 좀 심리적인 충격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영국은 말 그대로 대영 제국이었죠. 대영 제국의 몰락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대국이 가장 먼저 놓게 되는 것은 화폐에 대한 돈에 대한 그 권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축통화 상실인데요. 자, 달러가 얼마 전까지 자기의 무릎 밑에도 있지 못했던 미국의 달러에 영국의 대영 제국의 그 엄청난 화폐였던 파운드가 기축통화를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유로존에 영국이 가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트라우마 안에 아직 갇혀있기 때문에 파운드화를 포기할 수 없는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도 있다는 분들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자, 마지막에는 우리나라의 예를 좀 들어봤는데 이 부분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좀 얘기했습니다. 자, 외환보유고죠. 이거 뭡니까? IMF 때 외환보유가 미만에 달하면서 엄청나게 은행들이 자금을 끌이는데 힘들었고 이 부분들이 국민들의 금팔기 운동까지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가장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엄청난 양의 외환보유고를 들고 있고요. 전체 자산의 20% 이상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IMF라는 엄청난 아픈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방어 본능에 의해서 바로 외환보유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각국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뭐 다른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유로존이 왜 와야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방법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독일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길래 이 인플레이션에 이렇게 민감하게 구는 것일까요? 자, 좀 100년 전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는데요. 그 중에서도 2번이나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독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국민적인 그런 성실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 패배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습니다. 자, 여기서 하이퍼란 단어는 슈퍼 이상입니다. 그냥 인플레이션도 아니고요. 슈퍼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그 정도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었는데요. 100년 금융 역사를 놓고 봤을 때 1개 개발도상 국가 몇 개를 빼면 세계 중심이었던 나라가 이런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사례는 로마의 멸망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1922년부터 23년까지 진행이 됐는데 가장 그 근본이 됐던 것은 바로 독일의 중앙은행이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획백사지로 나와 있습니다만 독일 중앙은행이 이제 그 엄청난 금괴와 또 자금들을 이제 지하 창고에 숨겨놨던 예전에 그 나치 시대 때 그 많이 강탈했던 자금들 숨겨놨던 그 자료 사진이고요. 좀 흥미 있으시라고 좀 제공해봤습니다. 자, 중앙은행은 프로이센의 그 독일의 그 예전 국가 이름이 프로이센이었죠. 프로이센의 중앙은행이었다가 1875년 은행법 제정에 의해서 독일 전체의 중앙은행
한마디로 지금의 미국의 FRB처럼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임무는 마르크에 대한 금 평가를 유지한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금과 화폐는 항상 일치했기 때문에 그 수량이 일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절한 한마디로 통화에 대한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가장 큰 역할 한마디로 지금 FRB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한 정보증권 유지 인수 또 어음 할인 이런 FRB가 지금 하고 있는 자금 그런 인수의 부분들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판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일판 FRB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독일 중앙은행은 세계 1차 대전에 패배하고 나서 두 가지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독일은 엄청난 한마디로 베르사유 체제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 나폴레옹 이후에 그 베르사유 궁전에서 프로이센이 승리하면서 프랑스에게 굴욕적인 광화 조약을 맺으면서 프랑스에 대한 엄청난 자존심에 충격을 줬었는데 근 10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똑같은 베르사유궁에서 프랑스가 패배자인 1차 세계대전 패배자인 독일에게 엄청난 굴욕적인 광화 조약을 맺게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실질적인 전쟁 배상금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첫 번째로 독일이 실했던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엄청난 전쟁 배상금, 전쟁을 일으켰고 너네가 진 나라가 배상 책임에 대한 져라. 이런 논리에서 이 부분을 책임을 져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와 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독일은 화폐에 대한 주권을 어느 정도 좀 빼앗기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한마디로 서구 힘 있는 나라들의 그런 금융 세력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판 FRB가 국영기업이었다가 민간기업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가 더 이상 화폐를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권력을 뺏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뭐 잠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1차 세계대전 참가국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때만 해도 상당히 큰 나라였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 터키가 같은 편이었고요. 승전국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일본, 이탈리아, 세르비아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크게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승전국의 역할이 있었고 이 중 독일에게 좌절을 겪었는 프랑스가 엄청난 보복을 하면서 독일에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줬는데요. 자, 그러면 국가가 화폐 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되다 보니까 화폐에 대한 수요 공급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화폐를 풀게 되고 또한 일각에서는 이 전쟁 배상금을 또 갚아야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FRB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부채를 그냥 갚기 위해서 그냥 돈을 찍어놔서 지금 갚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독일 정부가 아니라 독일의 중앙은행 그리고 민영화된 중앙은행은 엄청난 양의 화폐를 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화폐가 엄청난 양으로 풀리게 되면 어떤 그런 경제적인 뭐랄까요? 후폭풍이 있을까요? 아주 쉬운 거죠.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통화에 대한 양적인 완화가 되면서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고요. 자, 통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그 전에 100원을 주고 살 수 있던 물건을 1000원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월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가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영업이익, 팔아야 될 물건이 소비자가 사주지 못하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게 되고 영업이익이 줄게 되면 또 국가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고 국가 경제를 풀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쓰려다 보면 또 통화 가치를 하락해 되는 이 악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독일의 그런 민간 은행, 그러니까 FRB, 그러니까 미국의 FRB라고 볼 수 있는 독일 중앙은행이 이 부분을 제대로 통제 못하면서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을 겪게 됩니다. 자, 1921년 11월 달러 대비 마르크화 1대 300. 자, 달러가 1이면 마르크가 330의 가치를 갖고 있었다고 치면 이것이 높아질수록 한마디로 그 화폐 가치는 낮아진다 볼 수가 있겠죠. 자, 1923년 1년 2개월 지났는데 1대 4,900이 됩니다. 거의 뭐 10배 이상 넘어가죠. 자, 근데 6개월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공짜를 넣기가 힘들 정도로 되죠. 4,900에서 무려 110만입니다. 1대 110만. 이거 엄청난 거죠. 자, 23년 7월에서 11월 넘어갑니다. 더 엄청난 양이 증가합니다. 이거는 뭐 천문학적인 숫자라 굳이 뭐 몇 배가 들어간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1대 2조 5천억이라는 엄청난 양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극에 달했던 그해 11월 말에는 1대 4조 2천억. 자, 이것이 지금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자, 비유를 하자면요. 벽돌을 하나 사려면 화폐를 가득 실은 대형 덤프트럭 3-4대 이상이 와서
와야 그 벽돌 하나를 살 수 있을 정도의 화폐 가치가 급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 저희가 항상 인플레이션을 걱정합니다만 이 인플레이션은 경제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큰 복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헤어나오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요. 자, 누구도 겪지 못했던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독일 정부와 그리고 독일 국민은 엄청난 시리에 빠지게 되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구전이 되면서 독일 국민들한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뭐 중국의 CPI가 4.5% 나온다고 해서 상당히 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크다. 그리고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걱정했습니다만 미국의 소비자 상승률, 뭐 물가 상승 CPI 얼마 안 됩니다. 2%에서 1%밖에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대 4조 2천억 마크라는 엄청난 양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이들 국민들에게 그만큼 엄청난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왔던 점이고요. 이것은 전례와 그리고 지금의 사례를 봤을 때도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세계의 역사에 남을 정도의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사태가 그냥 끝났다면 독일이 어떻게든 뭐 경제적인 그런 뭐랄까 부담감으로 상황이 끝났겠지만 여기서 이런 기형적인 경제 구조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화면처럼 나치당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민족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이것은 나치당은 한마디로 그냥 별명이라고 일컬 수가 있겠고요.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반공주의, 군국주의, 뭐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당히 좀 개변적인 그런 이제 정신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써 있죠. 베르사유 체제에 강력히 반대 넓은 지지를 얻었다. 자, 정부가 항상 집권 여당을 까기 위해서 뭘 합니까? 그 정부가 실수하는 부분들을 쥐어짜서 공격 대상으로 삼게 되죠. 그 당시 독일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고 서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인플레이션의 피해자가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은 베르사유 체제에서 지배한 지금 현 정부이며 가장 큰 주적은 프랑스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끼리 우리가 뭉쳐서 프랑스에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는 논리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선동주의가 시장에 퍼지면서 거의 뭐 완장일치 되다시피 해서 히틀러가 집권 여당의 당수에 오르게 되는데요. 자, 사실 여기에 대놓고 독일 국민들한테만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엄청난 경제적인 시련이 있었고, 자, 시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누군가의 절대적인 리더한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행운을 맞았던 히틀러가 이 부분을 심리적인 부분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어떻게 되죠? 민족주의로 이걸 발전시키면서 나치당이 나오게 되는, 한마디로 경제에 대한 기형적인 구조가 자신들의 역사에 있어서 전범으로 있어서 뼈아픈 상처를 지울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심리적인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기형적인 역사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독일에게 있어서 상당히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엄청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은 그 기억을 잊을 수 없는 거고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것이고요. 다행히 1950년 이후에 마샬 정책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무래도 그 당시만 해도 공산주의가 상당히 번져나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미국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민주주의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 국가들이 공산화된 것을 막기 위해서 서독과 같이 나라가 분할된 나라는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 과정에서 여기 바로 이제 라인강이죠. 쾰른인데요. 여기서부터 라인강의 기적이 출발합니다. 1950년부터 1999년까지 거의 8%에 이르는 엄청난 경이로운 경제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자, 이 모델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한강의 기적과 연결될 정도로 상당히 좀 전례를 교과서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경제적인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독일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게 되고 다시 그 전쟁의 아픔을 겪고 원위치하게 돼서 독일이 바로 프랑스가 아닌 유럽의 맹주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1950년에서 7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러와 파운드와 기축통화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사실 마르크화만 하더라도 이 경쟁 대상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1950년부터 70년까지 물가 상승을 방어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필사적인 금리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마르크가 계속해서 화폐가 절상이 됐었고요. 자, 독일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에 엄청난 양의 수출을 하면서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자, 한국과의
그러니까 화폐가 평가 절상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출에 있어서 엄청난 타격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 마르크화에 대한 부분을 가치를 높여갔다는 얘기는 수출을 포기하면서까지 올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독일에게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난 트라우마였기 때문에 그것을 처치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우선 과제였고 그 경제적인 발전 그 다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적으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게 되는 데 있어서 독일은 그것 자체가 관여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경제적인 기득권을 포기할 정도로 독일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확장해서 계속 지금에 바로 적용시켜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이 지금 가장 최근까지 반다고 했던 게 뭡니까? ECB가 돈을 풀어서 그리스라든지 국가에 대한 채무를 탕감해주는 부분이고요. 이 과정에서 EFSF한 한마디로 유로 같은 경우는 제2의 화폐이자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입니다. 달러처럼 물론 표면상으로 찍어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LTRO 같은 거 보셨겠지만 유로도 화폐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럽 문제에 있어서 유독 양적 완화, 한마디로 돈을 풀어서 이 채권 만기를 돈으로 갚는 것에 대해서 독일이 계속해서 반대했던 이유는 그 후에 있을 인플레이션을 이미 경험을 해봤고 여기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였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ECB에 있어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독일이고요. 독일이 그렇다 보니까 ECB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왜 독일은 주저하면서 나서지 않고 계속해서 반대라고 했는 것일까라고 오해를 했었지만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의 트라우마 히스토리를 보십시오. 독일의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을 포기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 구원을 하기 위해서 과연 자신들의 그런 아픔을 털어내고 양적 완화를 시행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얼마 전까지 프랑스가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비유컨대 자전거를 타다가 차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차도에서 차에 치였는데 그 사람 보고 다시 자전거를 갖다 놓고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러 가면 사람이 타겠습니까? 절대 타지 않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LTR로 한마디로 채권 만기를 다시 연장시켜주는 정도의 구조로 지금 ECB가 대응하고 있는 것이지 시장에 돈을 풀고 있지는 않다는 점, EFSF안과 같이 돈을 충당시켜서 그것을 돈으로 메꾸지 않이 채택되는 점은 독일이 그만큼 ECB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많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독일의 이런 의도에 의해서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흘러왔다는 점들은 여러분들이 독일의 트라우마를 통해서 앞으로 유럽 시장이 양적 완화를 취하기보다는 돌아오는 만기의 채권들을 계속해서 단기문이나 장기문을 바꿔주는 정도의 그런 다른 부분의 양적 완화로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독일을 통해 얻으셔야 할 교훈이자 앞으로 통찰력으로 얻을 수 있는 좀 힌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두 가지 경제 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두 번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첫 번째 같은 경우도 항상 우리가 기사나 어떤 사실을 접할 때는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지식과 또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럽의 역사나 그리고 또한 금융사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지식을 좀 찾아보셨더라면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더 강하게 예측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계속 윗방향으로 간다는 부분들은 의심 여지없이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항상 강조드리는 이유는 어떠한 변동 상황과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개인들은 계속해서 반대 움직임을 보이면서 불안해하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은 그런 거 없이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부분들. 자, 여러분들이 그 이상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뒤에 숨어있는 배경 지식과 통찰력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지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 전해드리는 경제기사 읽어주는 남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